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하는 흔적의 역사 128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봄이 이제 완연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좀 새벽밤에 쌀쌀한 것 같고 저는 네. 파주에 살기 때문에 조금 여기보다 서울보다는 약간 2도 정도 이렇게 좀 낮은 것 같아요. 2도나 차이 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새벽 밤에는 좀 쌀쌀하고 낮에는 좀 더울 정도인데 그래도 건강에 좀 유의해야 되는데 우리 그 부인께서 아프셔갖고 예. 뭐 그랬습니다. 확 몸살이 나가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봄하면 사실은 뭐가 떠오르죠? 뭐 꽃 축제 뭐 그렇죠. 좋은 날씨에 나들이 가는 거 그렇지 않을까요? 요즘에 뭐 겨울 축제도 있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봄하면 그래도 축제가 생각나는데 벚꽃 축제 같은 거 뭐 이런 건데 네. 벚꽃 축제는 근데 뭐 하루 지나면 막 없어지고 막 비 오면 뭐 그냥 다 내리고 그래갖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한 축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 기자는 저 연천 가봤나요? 가보지 못하고요. 어디인지는 제가 짐작컨대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거든요. 네. 북쪽인데 그 서울에서 보면 이제 그 일산 고향 지나서 저희 동네 파주 지나서 조금 이제 가면 그 되는데 그 굉장히 그 한참 후에 닿을 뭐 북쪽 지역이다 비무장지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뭐 김 기자도 가본 적이 없다 그러는데 서울 사람들도 굉장히 가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뭐 사실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28사니 25사니, 5사단이 뭐 이런 식의 이제 근무하던 그 군대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뭐 알죠. 근데 이 연천이라는 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우리나라 그 한반도 우리가 문명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반도 문명의 본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한반도 문명의 본향이라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곳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연천을 우리가 한반도 문명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서 축제가 좀 있으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 같이 소개를 좀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연천을 한반도 문명의 본향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전곡리 유적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예, 들어봤죠. 예, 그 가보진 않았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네. 그래서 전곡리가 바로 이제 연천군에 있거든요. 네. 그 전곡리 유적이 지금 어느 시대 유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희가 보통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 유적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해마다 뭐 이렇게 그 전곡 그 구석기 유적하면은 뭐 미군 병사가 뭐 유물을 발견해 갖고 화재를 뿌렸던 그 유적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네. 나오죠, 맨날. 뭐 미군 병사가 여자친구가 강변에 놀러 갔다가 발견했다. 뭐 이렇게 전해지는 그 유적 말씀이시죠? 예, 벌써 그게 뭐 벌써 40년이 됐네요. 그 1977년 4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그 미 공군의 그 기후 예보대 소속 병사인데 그렉 보웬이라는 그 병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여자친구하고 이제 한탄강변을 놀러 갔다가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돌 하나를 주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것이 그냥 강가에 굴러다니는 자연석 이런 강돌 같은 그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전문가가 볼 때는 좀 달랐던 거죠. 누군가가 인공적으로 좀 깎고 다듬은 흔적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렉 보웬이라는 이 미군 병사가 좀 뭔가 새롭게 자기만 알 수 있었던 게 있었나 보죠? 좀 아까 전문가라 그랬는데요. 이게 사실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보웬이라는 그 병사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네, 뭐 운명 같은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그 굉장히 구석기 유물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진짜 뭐 인공으로 한 건지 그냥 자연석인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뭐 그렉 보웬이라는 사람은 대번에 이게 심상치 않은 차들이구나라고 이제 짐감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당시에 그 김원용 서울대 박물관장한테 이 차돌을 보냅니다. 네, 차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사실 어떤 유물이었나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구석기 고고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그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였던 거죠.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이게 어떤 용어죠? 이 무슨 용어냐면 아슐리안 주먹도끼라고 하는데 주먹도끼라는 게 사실은 찍고 자르는 기능을 겸비한 도끼를 이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그럽니다. 처음에 그 프랑스의 생따슐이라는데 생아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 발견돼 갖고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약 15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있던 직립 원인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고 그 이후에 이제 장구한 그 전기 구석기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사용된 그런 그 도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 좀 이제 기본적인 질문부터 좀 해보면요. 이른바 저희가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 구석기 신석기 하는데 석기라는 게 있잖아요. 석기라는 게 도구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인류가 도구를 처음 사용한 건 한 250만 년 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마지막 간빙기가 시작됐던 1만 년 전까지를 이제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거죠. 250만 년 전 뭐 이렇게 뭐 이런 기간인데 네. 뭐 좀 상상할 수 없는 엄청 긴 시간이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신석기 시대 우리가 얘기하면은 한 1만 년 됐거든요. 신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간의 발달 속도가 엄청 이제 뭐 상당히 차이가 났던 거죠. 지금 뭐 하루하루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뭐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 보면은 그 핸드폰도 뭐 이런 벽돌같이 큰 거였잖아요. 지금은 네. 뭐 완전히 네. 뭐 초박형이 되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시대가 이제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서 구석기 시대도 전기냐, 네. 또 중기냐, 후기로 나누거든요. 네. 그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250만 년부터 전부터 10만 년 전까지라고 하고 굉장히 장구한 거죠. 예. 그다음에 중기는 10만 년 전부터 4만 년 전 이렇게 하고 후기는 이제 4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으로 나누는 거죠. 네. 이게 좀 기간이 좀 짧아졌네요. 네. 아슐리안 주먹도끼 이제 말씀하셨는데 좀 도구의 특징이 좀 따로 있나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맥가이버 칼 같은 그런 아주 첨단 네. 그 도구라고 봐야죠. 찍기도 했지만 자르기도 한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예리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잘 다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전곡리에서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발견되기 전에는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없다라는 게 이제 세계 고고학계의 정설, 가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하고 뭐 아프리카만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었던 거죠. 그런 시기에 그럼 아시아에서는 무슨 도구를 썼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냥 찍기만 하는 거죠. 찍기. 자르는 게 아니라 찍기만 네. 하는 찍게 문화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런 가설,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없다라는 그런 가설을 이 먼저 만든 사람. 그걸 전문 용어로 이제 모비우스라 그러는데 네. 모비우스의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가설이 믿어지던 시기에 전곡리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된 거잖아요. 네. 뭐 엄청 깜짝 놀랐겠죠 또. 그러니까 이제 그 모비우스의 가설이 전면 수정되는 거죠. 그래서 1978년에 이제 이 발견 사실이 이제 세계 학계에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네. 구석기 학계가 발칵 뒤집혀졌는데 국내 언론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당시에 그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은 누구냐면 김계원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비서실장이 현장에 찾아와 갖고 경력금을 막 전달을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를 했겠죠. 박정희 대통령 당시니까 네. 직접 발굴 조사, 뭐 지원비까지 내려보내고, 뭐 그래서 이제 발굴단이 그 돈으로 현장에 컨테이너를 뭐 이렇게 제작하고 발굴조사 사무실로 이용했다는 그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대적인 이제 발굴단이 이제 차려진 건데요. 김원영 교수를 발굴단장으로 해갖고 뭐 국립문화재연구소,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 그다음에 뭐 6개 기관 합동으로 학술 발굴 조사를 벌인 네. 거죠. 그때 당시에 그 네로라는 학자들이 20여 명이 총출동을 했는데 이거는 연합 발굴인데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발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의미 있는 발굴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구석기도 여러 시대가 구분이 좀 있잖아요. 네. 전기와 중기, 후기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유적은 그럼 어느 시대로 좀 세분화돼서 구분이 됐었나요? 그래서 이제 이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뭐 20-30만 년 전이다. 아니다, 뭐 4만 년 전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이래갖고 네. 의문을 막 제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가정명식의 논쟁이 굉장히 벌어져 갖고요. 뭐 하여튼 뭐 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뭐 외국에서 학위받고 이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예. 뭐 공동으로 조사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막 말이 엇갈리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전곡리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이 전곡리 논쟁의 구석기 전기냐 후기냐 이런 걸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30만 년 전이냐 아니면 4-5만 년 전이냐 이런 주장으로 이제 딱 엇갈린 거죠. 이 두 주장 사이에 연대가 정말 좀 엄청난 시간의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러면 사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하면 좀 이게 잘못됐을 때는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수도 있고 좀 그랬네요. 그렇습니다. 구석기 학문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역사 시대에 들어와 갖고 유물을 뭐 이제 탄소연대라든가 이렇게 하면 사실 10년 안팎으로 차이가 나고 뭐 이러거든요. 예. 굉장히 10년 안팎도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 구석기라는 거는 10만 년 전이나 20만 년 전이나 사실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뻑하면 10만 년이 그냥 훅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긴 해도 결국 누군가 판정을 좀 내려야 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논쟁이 좀 팽팽하던 사이에 어떻게 했나요? 예, 그래서 이제 초청한 전문가가 미국 버클리 대학의 뭐 세계적인 구석기학자인데 존 데스몬드 클라크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그 1982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 초청으로 전곡리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 출신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 케임브리지대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래서 이 아프리카 발굴 경험도 많고 그래갖고
61년부터 이제 미 버클리대 교수로 있었던 사람이죠. 엄청 권위 있는 학자였나 보네요. 근데 혹시 그 루시종이라는 그런 거 아나요? 아, 루시종이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루시라는 게 뭐냐면 1981년에 이디오피아의 계곡에서 발견된 400만 년 전에 인류 화석 이름이거든요. 그게 루시인데 네. 이 뭐 클라크 박사 팀이 발견했다는 거죠. 근데 발견할 때 라디오에서 비틀즈의 노래가 나왔는데 그게 루시라는 노래가 나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루시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루시종이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랬다면 이 클라크 교수는 좀 엄청 권위자였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교수가 와서 이 유물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연대라고 판정을 했나요? 이제 뭐 주먹도끼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토층 같은 걸 판정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어느 정도 현무암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걸 판정을 하다 보면 이게 그 전기 구석기는 맞는데 전기 구석기 시대 중에서도 후기인 28만 년 전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 구석기 시대가 250만 년 전부터 20만 년 전까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7만 년 전이면 전기 구석기는 맞는데 전기 구석기 중에서도 약간 후기, 굉장히 그러네요. 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김 기자는 공주 석장리 유적 기억나세요? 구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저희가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클라크 교수가 와갖고 석장리 유적의 경우는 후기 구석기다. 그러니까 약 4만 년 전이다라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소감을 내놨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그 클라크 교수의 발언에 따르면 사실 더 오래된 걸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전곡리 유물이 더 오래된 거, 그러니까 더 한 수기가 돼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석장리 발굴팀으로서는 사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네가 뭐 먼저 발굴했는데 사실 이 석장리 유적은 해방 이후에 남한 지역에서 최초로 발굴된 구석기 유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964년에 연세대 박물관이 이제 실시를 했어요. 원래 이 유적이 뭐냐면 1962년에 모아와 샘플이라는 두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데 그 사람 유학생들이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요. 이 두 사람이 그 연세대 박물관에 연구실을 얻어서 우리나라 선사 시대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대학원생들하고 답사여행을 다니면서 이 유적을 발견했던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최초의 구석기 유적은 연세대에서 발견했던 얘기인데 서울대에서 좀 자존심 상했겠어요. 사실은 그 고고학과가 제일 먼저 생긴 게 서울대거든요. 1961년에 김원영 교수한테 의해서 이제 고고인류학과가 개설이 됐는데 이 정식 학과가 처음 개설된 서울대가 어떻게 보면 이 고고학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석기 유적 발굴을 네. 어떻게 보면 연세대에게 뺏겼는데 연세대는 정식 또 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한 건데 그래서 석장리 발굴 때문에 구석기 발굴하면 연세대 이렇게 등식이 성립이 됐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16년 뒤에 그렉 보웬이라는 미국 병사가 서울대한테 이제 엄청난 선물을 안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 석장리 발굴자들이 클라크의 판정을 또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요. 뭐 난리가 났다 그래요. 뭐 반발하고 뭐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클라크라는 세계적인 학자가 와서 판정을 내렸으니까 굉장히 좀 그런 그 신인도가 높은 거죠. 네. 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전곡리는 그 27만 년 전, 30만 년 전에 구석기 유적이다라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이제 공인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크가 방한한 이후에 영국에서 발간되는 어떤 세계 고고학지도 뭐 이런데 이제 남북한을 통틀어서 제일 먼저 등재가 되는데 미국의 고고학 사전에도 등재가 되고 고고학 뭐 교과서에도 등재가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0여 차례 이제 전곡리 발굴을 했거든요. 그렇게 쭉 일관되게 7만 년 전이나 30만 년 전이라는 어떤 등식이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처음 발견된 주먹도끼보다 굉장히 정교한 그런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곡리 때문에 일본 고고학계가 이 세계적인 망신이 당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곡리 때문에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서울대냐 뭐 연세대냐 이런 그런 논쟁도 있고 뭐 클라크 교수가 와서 이 판정을 했는데 신문에는 270만 년 전이라고 한번 오보가 나갔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고 뭐 그런데 이게 또 그래서 이제 100만 년, 270만 년 전이 몇만 년이 10분의 1, 10배가 벌써 뻥튀기가 돼갖고 난리가 난 적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소동이 벌어지고 그랬는데 또 하나 소동은 그 국제적인 망신을 한번 당한 거 있었는데 혹시 후지무라 유적 조작 사건 알아요? 글쎄요. 들어보긴 했어요? 이게 전에 저희 방송에서 한번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제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뭐 17년 전이 지났으니까 모를만 한 것 같은데요. 2000년 11월 초인데 이제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게 이제 그 이른바
구석기 유적 조작 사건입니다. 이 마이니지 기자가 그 미야기현에서 이 가미타 가몰이라는 유적 발굴 현장에서 고고학자인데 후지무라 신이치라는 사람이 가짜 석기를 파묻는 장면을 찍었어요. 이거를 이제 몰래 카메라인 거죠. 네. 그것이 이제 폭로가 된 거죠. 그렇다면 가짜 석기를 그러니까 그 고고학자가 직접 파묻었다는 거를 이게 보도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후지무라가 발굴한 구석기 유적이 몽땅 조작된 거다라는 거기 이제 들통이 나고 만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은 왜 일어났을까요? 이 사실 후지무라 신이치라는 사람이 그 직전까지도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었거든요. 그 원래 1981년에 이 후지무라는 사람이 약 4만 년 전에 구석기를 발견했어요. 이게 이제 최초의 일본의 구석기 유적이 된 건데요. 네. 이게 당연히 이제 국가 사적이 된 거죠. 그 당시에 후지무라는 도호쿠 구석기문화연구소 부의사장인데,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부터 계속 후지무라만 떴다 그러면 계속 신기록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구석기 연대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4만 년 전이었다가 20만 년 전으로 올렸다가 40만 년 됐다가 50만 년 됐다가 70만 년 전으로 구석기 유적 발굴이 굉장히 잇따라 발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후지무라한테 신의 손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겠네요. 발굴의 신 이런 거죠. 직장의 신이라는 드라마도 있지만 네. 발굴의 신이 붙은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사실 다 조작이었다고 하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지 사실 생각할수록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요. 이 후지무라 자작극 이면에 역시 그 전곡리 유적 발굴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27만 년 전에 전기 구석기 유적이 나왔다. 네. 이런 거죠. 일본의 전곡리와 같은 이 전기 구석기 문화가 없었다라는 거를 이제 좀 국제적인 입장에서는 좀 초조감 같은 게 있었나 보네요. 근데 이제 1981년에 아까 후지무라가 발굴한 게 4만 년 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는 27만 년 전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게 일본 학자들도 이제 그 이후부터는 구석기 유적 찾기 혈안이 된 거죠. 네. 그 와중에 이제 후지무라 조작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후지무라가 이제 발굴의 신, 신의 손 이렇게 계속 칭찬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조금 더 가감해지고 대담해지고 이랬나 보네요. 예, 이 후지무라가 2004년 1월에 아사히 신문하고 인터뷰를 한 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몇 차례 이런 그 유적들을 발굴한 다음에 주변 사람이나 언론에서 더 옛날 것은 없느냐, 더 오래된 것은 없냐라고는 계속 이제 주문이 쇄도하고 압박이 계속하고 기대감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압박이 고조가 돼갖고 네. 그냥 계속 20만 년, 30만 년 전 것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털어놨습니다. 뭔가 초조감이 정말 느껴지는데요. 네. 한반도 중부지방에서 이 발견된 유적이 구석기 유적 을 따지면 전기 구석기 유적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일본 학계에서 초조한 게 이제 후지무라한테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조감을 반영한 게 아니냐. 그리고 후지무라가 발굴할 때마다 신기록이 달성되니까 굉장히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일본 구석기가 중국하고 한국의 역사에 뒤질 수 없다. 이런 그릇된 사관 같은 게 이제 젖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본의 자존심을 세워준 그런 쾌거라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국민들조차도 세계 역사상 일본의 우월성을 내세울 수 있었던 그런 유적 발굴이기 때문에 열렬하게 이제 환영을 했던 거죠. 네. 하지만 사실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던 이 후지무라의 자작극으로 이제 드러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후지무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요. 원시인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느낌도 들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환청 환각이었는데 날조 사건이 드러난 다음에 이제 의사의 진찰을 받고서야 처음으로 이게 병인 줄 알았다라고 이제 털어놨다는 거죠. 후지무라 이 조작 사건이 이제 드러났을 때 후유증이 좀 엄청 컸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후지무라 발굴 통해서 이제 70만 년 전까지 이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연대가 다 가짜라는 거잖아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노이로제가 걸린 거죠. 그래서 그 일본 고고학회가 2003년 5월에 후지무라가 관여했던 구석기 유적 162곳 모두가 날조됐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일본의 구석기 유적의 연대는 전반적으로 조작된 걸 빼고 나면 좀 폭락했을 것 같네요. 아까 그 70만 년 전까지 올라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7만 년 전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그것도 그거지만 국제 고고학계에서 일본의 이 고고학계가 신뢰감을 엄청 잃었겠잖아요. 그럼 엄청 뼈아픈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가 그걸 국가 신인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특히나 그럴 것 같은데 학자들이 이제 유적 발굴을 해도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상실하고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이 전곡리 구석기 유적 발굴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작극을
뭐 연출하게 하는 어떤 단초를 제공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일본 구석기 학자들이 다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후지무라의 자작극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칭찬받을 때 이게 자작극인지 정말 몰랐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사실은 그 80년대에도 구석기 학자들 중에서는 뭐 다 공부했으니까 네. 이게 좀 이상하다. 후지무라가 자꾸 하는데 좀 이상하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런 오래된 유적이 일본 열도에 있을 수가 없는데라고 이제 계속 의심을 했던 거죠. 뭐 그런 의심이 있었다면 아닌 것 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랬을 텐데 왜 일본 학자들이 좀 침묵하거나 좀 오히려 박수까지 치고 막 그랬을까요?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일본 교과서 그 외국의 근간에 흐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관 같은 거, 그다음에 군국주의가 또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런 학계 분위기가. 그래서 아니다라고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거죠. 그래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마이니치 신문에 이 후지무라 유적 조작 사건 폭로가 만약에 없었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냥 일본의 구석기 연대는 뭐 70만 년 전으로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렇게. 예. 사실 역사 왜곡이라는 게 진짜 엄청난 일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네요. 사실은 고고학 발굴이라는 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백주대낮이거든요. 뭐 이렇게 자행되는 게 사실 안타까웠던 거죠. 네, 사실 백주대낮에 이렇게 큰 조작 사건도 이뤄지는데 이게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왜곡과 조작이 자행되고 있을지 그것도 진짜 생각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 특히 더 하겠죠. 이제 뭐 군국주의적 사고 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학계에서도 그런 걸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전곡리 유적에서 발견된 어떤 주목독기 한 점 이렇게 굉장히 뭐 이야기거리가 많이 이걸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전곡리에서 발견된 아슐리안 주목도끼가 지금 여러 가지 이 사건을 이제 여기 연결이 됐는데 이 주목도끼가 발견된 게 또 특별한 이유가 또 있나요? 이 사실은 그 전곡리뿐만 아니라 이 임진강 한탄강 주변에 사실은 이 굉장히 많은 그런 양의 주목도끼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발견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전곡리에서 발견된 게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강 주변에 27만 년 전에 인류가 살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극적인 사연이 또 있는 거죠. 예, 그래요.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북한 지역인데 강원도 평강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평강 고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해발 453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얕은 산이 있는데 이게 오리산이라는 데거든요. 앞산이라 그래서 오리 앞자 쓰고 막 그러는데 사실 이 산이 휴화산이거든요. 그 휴화산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이상 거의 화산이 분출됐는데 이게 화산 분출이 뭐 백두산 화산 폭발처럼 확 터지는 게 아니라 꾸역꾸역 꾸물꾸물 이렇게 꿀렁꿀렁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용암이 나오고 뭐 흐르고 식기 뭐 이런 걸 반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용암의 줄기가 역시 이제 한탄강, 임진강을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평강고원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뭐냐면 용암의 바다가 두꺼운 거죠. 그러다 계속 내려오면 이제 조금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철원 지역이 그렇습니다. 철원 지역이 한 해발 한 150m 정도 되고 평강은 한 300m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 흘러나와서 이제 임진강, 한탄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오리산 하산 때문에 한탄강과 임진강이 이제 결과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암이 액체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체 현무암으로 녹으면서 수축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흐르는 용암하고 맞닿은 원래 지형하고 그다음에 수축해버린 어떤 현무암 사이에 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이제 물은 또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그 틈을 또 물이 흐르고 그래서 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한탄강하고 임진강변을 가보면 현무암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현무암 하면은 맨날 그 제주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한탄강 쪽에 가보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강 주변은 또 뭐가 되겠어요? 용암이 굳어져서 만든 용암 대지가 되잖아요. 또 강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인류가 이제 굉장히 일찍부터 터전을 잡고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강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교통 수단이 다닐 수 있는 어떤 길로 보면 지금은 뭐 고속도로가 됐겠지만 예전에는 강이 그런 고속도로였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 우리가 채집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채집생활을 했을 거고 나중에 신석기 시대에 올라가고 이제 뭐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청동시대까지 농사를 지으면 용암대지가 비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농사를 짓고 뭐 이랬으니까 우리 그 빗살무늬 톡이 있잖아요. 그 밑이 왜 이렇게 좁은지 아세요? 글쎄요. 세울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좁은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한강에도 미사리 같은데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있는데 왜냐? 유독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에 터전을 두고 살았는데 강에 모래가 있잖아요. 그 모래에 박아두면 되잖아요, 그죠?
예, 모래에 토기를 박아두는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황토가 많기 때문에 황토로 돼 있으니까 이 토기를 박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밑이 이게 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빗살무늬 토기 문화다. 그러면 이거는 그 우리 쪽의 어떤 문화구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한탄강 임진강변 또 경치가 그렇게 또 좋다면서요. 주상절리라고 있는 거 좀 알죠? 예. 그저 뭐 그것도 한라산 그렇죠. 저희도 이거 제주도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 주상절리라는 게 뭐냐면 용암이 식어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현무암지대가 조성이 되는데 굉장히 약한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침식 원인이 있는 취약 지역 같은 데는 굉장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막 풍화가 일어나고 막 그러면 확 깎이고 막 없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직각의 절벽을 만드는데 아주 사각형이니 팔각형 형태로 막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임진강, 한탄강은 굉장히 물살이 뭐 거세고 그다음에 기온도 뭐 일교차가 굉장히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겨울엔 또 혹한이 길고 서리가 내리고 그러다가 또 여름엔 또 덥고 집중호우가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침식작용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깎이고 막 이런 깎여갖고 이래서 이제 아주 이 직벽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 팔각형, 육각형, 뭐 사각형으로 돼갖고 지금 봐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수직 절벽이 나오는 거죠. 네, 진짜 절경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주상절리 지역에서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도 좀 많이 찍는다면서요. 뭐 우리가 되게 유명한 데가 그 포천의 영북면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 대위산이에요. 거기 보면 비둘기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드라마 같은데 뭐 신돈, 선덕여왕, 추노 뭐 이런 어떤 이 단골 뭐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뭐 최근이 아니라 얼마 됐네요. 괜찮아 사랑이야 뭐 늑대소년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거기서 찍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되게 유명해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27만 전에 이제 저희가 그 유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인류가 살았다고 하면 지금 우리의 인류 그러니까 조상이라고 좀 할 수 있는 인류인가요? 뭐 엄밀히 말하면 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27만 년 전 사람이라 그러면은 현생 인류로 분류는 안 하거든요. 뭐 그 사람들 우리가 흔히 부르기를 고인류라고 합니다. 옛날 인류라고 하는데 지금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의 인류는 현생 인류라 그래갖고 약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시작돼갖고 10만 년 전부터 아프리카를 탈출해가지고 그걸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탈출해갖고 아랍의 뭐 회랑지대라고 하기도 하고 뭐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를 지나서 지금의 뭐 이스라엘이나 시리아 이런 데죠. 그리고 이란을 거쳐서 이제 아니면 동으로 뻗어나가는 게 이제 현생 인류라고 봐야 되는 거죠. 현생 인류는 그러니까 1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탈출된 걸로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홍해를 건너갖고 아시아로 올라오는 지역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회랑 지역이라고 하는데 회랑처럼 생겼다 그래갖고 그 이스라엘 좁은 회랑인데 이스라엘하고 시리아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뜨거운 분쟁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현생 인류가 10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탈출해갖고 처음 도착한 지역이 그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인류하고 현생인류가 만난 지역도 거기일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공존에 살았기도 했겠지만 또 다투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뭐 그랬던 거죠. 그 시기에도 그곳은 진짜 뜨거운 어떤 현장이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문명의 발상지가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뭐 이란의 무슨 뭐 이런 문명 이런 것들이 이제 그쪽이고요. 그다음에 인류 사상 맨 처음으로 농사를 지은 것도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10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리아 뭐 얼마 전에도 엊그저께도 뭐 생화학 무기 터뜨리고 막 이러는데 지금 이후에도 이제 분쟁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오늘 전국리에서 발견된 아슐리안 주먹도끼 하나 가지고 구석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되게 재밌고 즐거운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저희가 처음 얘기하실 때 전국리에서 축제가 열린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제 무슨 축제인지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5월 3일부터 7일이니까 약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뭐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도 뭐 한번 축제하면 30-40만 명 정도 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구석기 시대 경험도 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뭐 전국 성사박물관이 있는데 관장이 저하고 절친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좀 턱수염도 기르고 그래서 좀 그런데 아슐리안 주먹도끼를 직접 자기가 만듭니다. 그래서 만드는 체험도 하고 구석기 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베큐도 해 먹고 같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1개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방문하는데 한번 이게 참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재밌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5월 초에 전국리 축제에서 한번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파주에 살기 때문에 가끔 갑니다. 가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는 거의 안 가는 사람들이 많고 파주 사람들도 전곡을 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냥 비무장지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한번 가시면 그 주상절리 아까 얘기했는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약간만 100m만 이렇게 갔는데 보면은 정말 천의 그런 절벽이 나오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셔서 그 주상절리도 보고 그다음에 전곡리 축제 이런 것도 구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